거의 100년 전에 나온 낡은 소설 하나가 바로 우리가 맞이할 최첨단 AI 미래의 예언서가 될 수 있다면 어떠세요? 좀 황당하게 들리시나요? 그런데요,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를 한번 들여다보면, 와,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비슷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그 연결고리가 대체 뭔지 한번 같이 파헤쳐보죠. 자, 이 문장 한번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한 사람의 삶이 미리 결정되는 과학적으로 설계된 계급 구조. 이게 바로 멋진 신세계의 핵심, 그 뼈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개인의 의지나 노력? 그런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태어나는 순간 모든 게 정해져 버리는 사회라니. 정말 섬뜩하지 않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 바로 이 멋진 신세계가 어떤 사회인지 그 설계도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사회를 떠받치는 기반은요, 바로 카스트 제도, 그러니까 계급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계급이 아니고요. 태어날 때부터 과학기술로 완벽하게 설계된 아주 견고한 계급이에요. 맨 꼭대기에는 지적 엘리트인 알파가 있고요. 가장 아래에는 단순 육체 노동을 담당하는 엡실론이 있죠. 이렇게 총 5계급으로 딱 나뉘는 겁니다. 아니, 그럼 이런 완벽한 통제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요?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유전공학, 그리고 아주 강력한 심리적 조건화, 쉽게 말하면 세뇌죠. 진짜 놀라운 건요, 한 사람의 지능, 신체 조건, 나아가서 평생 하게 될 사회적 역할까지 전부 다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 단계에서부터 결정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세계에서 산다는 건 대체 어떤 느낌일까요? 일단 계급 이동? 그건 아예 불가능합니다. 꿈도 꿀 수 없어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 같은 건 당연히 억압되고요. 혹시라도 비판적인 생각을 한다? 그건 아주 위험하고 불온한 걸로 취급되죠. 여기서는요, 개인의 자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사회 전체의 안정, 이것만을 위해서 모든 게 돌아가는 세상이니까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100년도도 된 소설 속 이야기입니다. 에이, 그냥 소설은 소설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요, 이 소설 속 구조가 우리가 곧 마주할 AI 시대의 미래와 소름 돋을 정도로 닮아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지금부터 바로 그 섬뜩한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입니다. 바로 AI 계급 사회의 등장. 이게 뭐냐면요. AI 기술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계급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AI 계급 시스템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간단히 말해서요, 극소수의 엘리트가 AI 기술이랑 플랫폼을 전부 독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대다수 보통 사람들의 노동 가치는 점점 떨어지게 되겠죠. 바로 이런 새로운 사회 계층 구조를 말하는 건데, 어때요? 멋진 신세계랑 정말 섬뜩할 정도로 비슷하지 않나요? 이 새로운 계층 구조를 한번 보세요. 맨 위에는 아주 소수의 플랫폼 소유주, 그리고 창의적인 엘리트들이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럼 대다수는요? 불안정한 노동이 시달리는 이른바 프레카리아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바로 AI 자체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면서 마치 하나의 기능적인 계급처럼 등장한다는 거죠. 결국 AI가 점점 더 많은 노동을 자동화하면 할수록 경제적인 힘이나 사회적인 영향력은 전부 그 기술을 가진 소수의 손에 집중될 수밖에 없겠죠. 바로 이게 새로운 계급이 만들어지는 핵심 원리인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파트입니다. 두 세계의 구조가 얼마나 비슷한지 한번 본격적으로 비교해 볼게요. 소설 속 이야기와 우리가 마주할지도 모르는 미래가 얼마나 닮았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세요. 먼저 멋진 신세계를 보세요. 여기서는 유전공학이라는 기술로 사회 전체를 설계하고 통제하죠. 자, 그럼 AI 계급 사회는 어떨까요? 바로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으로 사회를 통제합니다. 보세요. 통제하는 도구만 유전공학에서 AI로 바뀌었을 뿐이지 그 본질적인 구조는 정말 놀랍도록 똑같지 않나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자, 통제 방식. 멋진 신세계는 유전공학, AI 사회는 AI와 플랫폼 소유죠. 계급 이동은요? 둘 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번 정해지면 끝이에요. 권력은 누가 쥐고 있나요? 한쪽은 국가, 다른 한쪽은 플랫폼 소유주. 이름만 다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개인의 역할은 뭘까요? 두 세계 모두에서 개인은 그저 정해진 역할을 수행하고 주어진 것을 소비하는 종속된 소비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게 바로 공통점이에요.
자, 그럼 이 소설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경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섬뜩한 비교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은 뭘까요? 결국 두 세계는요, 방법은 다르지만 똑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첫째, 기술이 소수의 권력을 단단하게 만드는 도구로 쓰인다는 점. 둘째, 개인은 자유의지와 주체성을 점점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 셋째,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은 억제되고요. 마지막으로 인간은 그저 시스템이 주는 걸 받아먹는 수동적인 소비자 역할로 전락하고 만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유전공학이냐 AI냐 하는 방법의 차이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결과로 인간의 잠재력이 완전히 억압되는 아주 견고한 계급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기술을 쓰느냐가 아니라 그 기술로 어떤 세상을 만드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멋진 신세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술이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사회가 얼마나 위험한지 봐라 하고요. 바로 이게 이 100년 된 소설이 21세기인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를 던지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기술의 발전을 의심 없이 진보라고 부르죠. 그런데 만약 그 진보의 끝이 인간다움과 존엄성을 모두 잃어버린 세상이라면 과연 우리는 그걸 진짜 진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의 모습은 어쩌면 바로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지도 모릅니다.